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소비자는 이 100원을 지불하고 내가 얻는 만족감, 내가 얻는 효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소비자시잖아요. 100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100원 이상의 효용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더 사요. 그래서 종국에는 가격하고 한계비용이 딱 일치하면 그보다 더 안 가요. 가격은 100원인데 한계비용은 90원이다. 그럼 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점, 그건 가격하고 한계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가격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한계비용하고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건 뭐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이 가격을 주고 효용을 이 정도는 얻을 수 있겠구나.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시장에서는 생산자가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소비자가 그 하나를 더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효용하고 가격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평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공평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쟁시장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독점시장일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독점 기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외부성이 있을 때는 한계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시장이 이상적이고 경쟁시장에서의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공평하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경쟁시장에서 생산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비행기 경쟁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산자가 많아야 돼요. 소비자도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자동차 생산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동차 생산하려면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있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는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일부 보완을 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는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다. 경제는 페어하지가 않다. 공평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제품의 제조업자, 메이커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쌀을 놓고 이 쌀이 이천, 전라도, 경상도 어느 농부가 생산한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임금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임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죠? 임금 피크제를 한다. 또 이런 논란이 없을 때도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임금에 다 만족하십니까? 근로자들은 다 부족하다고 그러고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적정 임금이 얼마가 돼야 적당하느냐? 이것도 경제학에서는 해답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잘 해답이 있어요. 이 만화 한번 보실까요? 글로벌 환경에선 외국과 경쟁해야 된다. 기업은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는 게 적잖아. 생산한 만큼 받고
그게 가장 적절하겠죠. 근로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성이에요. 한계 생산성. 임금과 한계 생산성이 같아야 한다. 공평한 거래지.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한테 주는 건데 근로자가 생산한 만큼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적정한 거죠. 그런데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오르면 어떠느냐. 그럼 기업의 비용이 오르고 제품가 수출이 감소한다. 또 기술 개발 이런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임금은 생산성이 증가한 범위 내에서 올라가야 된다. 또 투자가 있어야 기술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생산성도 올라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로자가 아주 좋은 기계 장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은 근로자가 생산성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만화의 핵심은 제가 뒤에 풀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논리나 똑같습니다. 자, 적정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자 기업의 수요, 기업이 이제 근로자를 얼마나 더 고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기업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 기업에 얼마나 공헌하겠는가. 많이 공헌하실 수 있어요? 적게 공헌하면 임금이 적어야죠. 성과가 적으면 임금이 낮아야죠. 그러니까는 생산성이, 보세요. 생산성이 임금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을 하죠. 근무 시간도 늘리죠. 반대로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높다. 그럼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 1시간 더 일시켜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산성하고 임금이 같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하고 임금이. 그러면은 기업으로 올 때는 이게 이윤 극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윤 극대화라고 하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업이 그러면은 무지막지하게 이윤만 늘리려고 이렇게 고용하는 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 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거는 기업의 관점에서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이 되지만 근로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생산성만큼 받게 되는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생산성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추가로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몇 개를 더 생산하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한계 원리를 많이 씁니다. 하나 더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품 가격이 10,000원이라면은 한 단위 고용으로 증가하는 수입은 10,000원 곱하기 3개니까 3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30,000원이 되는 거죠. 물건은 3개를 더 생산할 수 있지만은 가격이 10,000원이니까 3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자의 수입, 소득, 임금이겠죠. 생산자의 추가적인 수익과 일치가 돼야 서로 공평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너무나 공평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과 신뢰. 서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제3자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에서 쓰는 자본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람 자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자본인데, 그거는 사회적 자본이 바로 믿음과 신뢰예요. 간단한 예를 들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동산 거래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등기부도 떼야 되지, 이 사람 뭐 인감증명도 떼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이런 걸 다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이 거래 비용이 많으면은 그게 경제에 또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믿는 신뢰 수준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믿음, 신뢰 수준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지갑 속에 500불을 넣어가지고 신분증하고 해가지고 인구 500만 되는 도시에다가 하나씩 뿌려요. 얼마나 돌아오느냐. 어떤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안 돌아오고, 어떤 국가에서는 돈만 빼놓고 돌아오고, 어떤 국가에서는 신분증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법, 제도, 질서 잘 안 지키려고 하고, 또 무책임하게 유언비어 많이 퍼뜨리고, 그리고 법, 제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본 틀을 만들어 놨는데 법으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텐트 치고 떼법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신뢰 수준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언론 보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무책임하게 보도할 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사회적인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선진화되려면은 사회적인 신뢰 수준이 높아야 되고, 서로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받을 수 있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좋은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강의였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은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은 사회적인 자본이 커져서, 사회적인 자본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자본이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어요. 우리 사람들 확인하고 저 사람 믿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그런 데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생산자와 수요자를 공평하게 연결해주는 매개를 한다. 이런 걸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은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환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에도 시간의 상대성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미래가 개방화된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리스크가 많아져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세계 경제는 여러 형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듯이 전 세계 그 많은 나라가 동시에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